서울의 번화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 조용하고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주인들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월세가 급히 나왔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맞발을 내디딘 지우는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지만 방 2개의 넓은 거실은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를 처음 온 날 지우는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였지만 주변은 꽤나 한산하고 나무가 많아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느긋하게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잠시 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한할머니가 비탈길 위에서 뭔가를 두고 허겁지겁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괜찮은지를 물었고 할머니는 고맙다며 지우에게 불어온 망자의 바람이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 정리를 끝내고 지우는 본격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과 회사는 거리가 꽤 있었지만 지하철로 환승하면 큰 불편함 없이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내리던 비로 인해 우산을 챙기지 않아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침 비가 그친 틈을 타 창밖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끝에 위치한 폐허가 된 공장에서 이상한 불빛 하나가 번쩍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흔드는 듯한 불규칙한 빛의 움직임에 지우는 의아했지만 늦은 밤이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지우는 아파트 주민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인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안내사항을 듣던 중 한 주민이 공장 쪽 자주 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공간이니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주민들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 대낮에 깜짝 놀라도록 무언가와 마주쳤다는 일화를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점차 궁금증이 생겨 주말 오후 공장 쪽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밝은 대낮이라 무서울 것도 없다는 생각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고 들리는 소문이 허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장 부지는 생각보다 넓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들 그리고 낡은 기계들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부지 중간쯤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괜찮으신가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고 불길한 기분에 이르러 그 자리를 급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그냥 우연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 같은 공장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장은 번듯하게 작동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었을 때 지우는 심장이 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 지우는 공장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20년 전에 큰 화재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의 현장이었고 그 잔인한 기억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금기였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지우는 그 지역을 멀리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저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었던 곳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경험은 지훈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아파트로 떠나면서 그 공간을 기억의 한켠으로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씩 그 꿈을 되새기며 끔찍하면서도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던 도시 전설로 다시 이야기되게 될지는 지훈도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가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이야기는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고 주민 수가 매우 적어서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에서는 매년 한 명씩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마을의 전설 중에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피했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 어느 날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와 불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기이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래서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마을에 가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마을을 조사하고 그곳으로 가는 방법도 알아냈다. 우리는 주말에 짐을 싸서 그 마을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마을은 매우 조용했고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전설 속의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곧장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라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서려 있었다. 각자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룹은 그 집을 보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쯤 우리는 플래시를 챙겨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 길은 점점 험난해졌고 바람 소리는 어느새 귀를 맴돌았다. 마침내 우리는 그 집에 도착했다. 정말 오래된 목조가옥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부는 먼지 투성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각자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뭔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우리 중 한 명이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되고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 집에서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섬뜩한 것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었다. 그것은 아직 우리를 보고 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폐가 안에 공기가 차가워지더니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집안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무작정 문을 열고 나오는데 성공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 그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가 느낀 공포와 공기의 떨림은 어떤 설명으로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 마을에서는 또 한 명의 주민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정말로 그 집에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혹시 아직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도 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한전설적인 한국의 귀신 칠흑의 소녀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실종된 이후 밤마다 끔찍한 비명을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검은 긴 생머리에 눈은 보이지 않고 텅 빈 구멍만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우연히도 그 글을 읽은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어딘지 모를 음산한 숲을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칠흑의 소녀였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것이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느낌에 잠시 동안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가까운 산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다.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 속에서의 하루를 즐기기로 한 우리는 저녁이 되어 캠프파이어를 하며 귀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침 내가 최근에 읽었던 칠흑의 소녀 이야기를 떠올렸고 흥미로운 이야기라면서 친구들에게 그 전설을 들려주었다. 모두가 흥미진진해하며 이야기에 몰입하던 중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텐트 안에서 자려던 그때 누군가가 텐트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난치지 마. 나는 밖에 있던 친구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친구들은 모두 동그랗게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며 그 소리가 멈췄다. 다음날 아침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흰 천에 검은 손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남긴 흔적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웹사이트와 포럼을 찾아보니 이미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칠흑의 소녀가 나타난 후불길한 사건이 뒤따랐다고 한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밤이면 괜히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갈 때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무언가가 창문 밖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겁에 질려 쉽사리 커튼을 열 수 없었다. 그저 침대 속으로 몸을 움츠린 채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캠핑 이후 한동안 이상한 일이 잇따라 발생하던 중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마주한 칠흑의 소녀가 또렷하게 나를 불러세웠다. 꿈에서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제야 나는 그녀가 단순히 사람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애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를 냈다. 나는 문득 그녀에 관한 전설을 다시 떠올리며 수수께끼 같은 그녀의 존재를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을로 가서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모으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이 마을의 평범한 소녀였지만 어느 여름밤 실종된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여러 가지 불분명한 소문들이 섞여 있었다. 이후로 나는 그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그와 관련된 다른 기묘한 사건들과 얽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그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나에게 당시 소녀가 사라지던 날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억울함을 품고 이곳을 영원히 떠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칠흑의 소녀 전설의 시작이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나타났던 장소를 찾아가 기도를 드리고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 말이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내게 공포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사람들과 세상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녀의 전설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두려움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도 칠흑의 소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겪은 그날 밤의 공포는 비로소 신비와 진실 사이의 경계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